제가 이제 김해를 지금 방문한 게 한 2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김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고향도 저쪽 반대쪽이고, 살고 있는 곳도 서울이고, 그래서 제가 김해 방문할 일이 전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을 텐데, 뭐 우연치 않게 업무적으로 한 20번 정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방문을 하고, 그 사이에 한 20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 사이에 그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저는 한 번씩 올 때마다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 김해가 너무너무 크게 발전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고, 오는 시간도 예전에는 한 7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걸렸어요. 이제 그때 제가 지난번에 내려올 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려다가 한 번 그 캔슬이 되면서, 이번엔 제가 아예 어제 밤에 그 차를 끌고, 이제 그런 일이 혹시 생길까 몰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밤에 차를 끌고 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여기 와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이제 여기 강의장에 나왔는데, 제가 김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어요? 뒷고기 거리를 가봤죠. 뒷고기를 싹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제가 그래도 좋은 게 뭐였냐면, 이 시작해서 할 일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제 저도 가슴 설레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잘했구나,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아주 저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아까 간단히 해주셨는데, 호텔에서 이제 조선호텔, 롯데호텔, 워커힐호텔에서 한 호텔 3군데 정도, 서울의 제일 큰 호텔들이죠. 거기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근무하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 그 만찬 많이 이제 행사를 나가면서, 거기서 그 청와대 관계자 눈에 들어서 제가 이제 요리 실력이 있으니까 좀 와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3분 대통령을 모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그 총 메뉴 개발 팀장을 하면서, 메뉴 개발을 한식 메뉴 개발을 해서, 제가 그 중국의 외식 사업, 그 한식 세계화 사업 일원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한식 셰프로서 이제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고 와서, 지금은 좀 개인 사업 조그마한 걸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메뉴 개발이라는 그 팀장 일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메뉴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참 두려워요, 메뉴 개발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메뉴 개발하는, 이 뒷고기 메뉴 개발하는 그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통령은 어떤 음식을 드시냐? 청와대는 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런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그냥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이제 먹는 음식이 보통 국, 밥, 찌개, 반찬 한두 가지, 고기 하나, 이 정도에서 항상 드시고, 별다른 게 없고, 제가 모셨던 대통령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식성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반찬 투박이라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다들 잘 드세요. 굉장히 대식가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별반 다른 게 없다. 한두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청와대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에 이제 청와대 관저로 딱 입성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대통령 식사를,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 대통령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음식을 드리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주 평범한 콩나물국, 생선 한 마리, 그다음에 고기 한 가지, 찌개 하나 정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첫 만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첫 조찬을 드리고, 그 조찬 끝나고 나서 첫 대면 인사를 드립니다. 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첫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자기가 평생에
콩나물국을 이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끓이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뭐, 아, 정말 저렇게 칭찬을 해주신 게 진심인가 보다. 사실은 이제 그게 그냥 인사치레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우쭐을 하고 있는데, 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영부인께서 인상이 찌푸려지십니다. 영부인께서 하시는 말씀,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500번, 1000번 넘게 끓여준 내 콩나물국은 뭐야? 이러시는데, 와,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 SK 총괄 셰프로 일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뉴 개발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제 가면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이 테이블에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고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어요. 특히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습니다. 지방에 가면 2층이 되고 더 시골로 가면 3층으로 음식을 쌓아놓고 먹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 안에 메뉴가 100가지, 200가지가 돼요. 거기 사람들은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훌륭한 요리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네가 훌륭한 식당이라는 어떤 그런 과시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을 보면 보통 이렇게 중국의 4대 요리라고 그러죠. 북경, 상해, 광동, 사천 이렇게 4대 요리가 있는데 그 4대 요리, 지역 요리를 토탈 합쳐도 지역별 요리를 이 지역만 합친 것만 해도 한 5천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중국 면 요리만 해도 한 1200여 가지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요리들 다는 못 먹어봤지만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그 사람들의 요리수가 많아지고 메뉴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당연히 그 나라의 지역적 특성, 굉장히 나라가 넓고 그 다음에 많은 식재료를 구하고 있어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더운 지역, 추운 지역, 뭐 사막, 뭐 고원, 초원 뭐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들로 인해서 요리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5천여 년이 넘는 전통이에요. 5천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왕조가 한 65개 왕조 정도 된다 그래요. 65개 왕조가 그 전에 왕조가 변천하면서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왕조가 변천을 하죠. 65개 왕조가 60번, 70번, 80번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서민들이, 못 사는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건 다 갖다 끄집어서 먹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전혀 먹지 못하는 뭐 바퀴벌레, 뭐 뱀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도 중국 전통시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음식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발생했을 때 먹던 음식들을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먹던 걸 음식으로 승화를 시키고 개발을 시켜서 그걸 다 그 사람들의 메뉴의 하나로 정착을 시켰다는 거죠. 일련의 예를 보면, 왜 중국의 유명한 독재나 뭐 사치를 로 유명한 왕조가 있죠. 왜 뭐 진시황이나 서태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리사를 뭐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두고 있는데 한 번 식사를 했을 때 나오는 음식 가지수도 뭐 150가지, 100가지 뭐 이렇게 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거기 문제가 됐으면 음식 만든 요리사를 채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뭐 들어보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메뉴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현재도 100가지, 200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요리사들은 지금 현재 뭐 중국인이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요리사들은 웍 있죠? 중국의 둥그런
후라이팬과 그 국자 하나만 가지고 막 볶아댑니다. 제가 진짜 옆에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아무거나 갖다 때려 놓고 아무 그 양념이나 다 넣고 막 때려 넣고 볶아내서 만약에 맛이 없고 손님들이 안 팔려 솔드아웃 합니다. 안 팔면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좋은 재료 나오면 뭐 소 뒷걸음치다가 뭐 밟은 격이죠. 뭐 하나 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들이 100개, 200개가 막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메뉴 개발 참 어렵죠. 고민도 많이 되고, 이거 뭐 손님들이 잘 드실까? 이거 괜히 만들었다가 안 팔릴까? 이런 뭐 걱정들을 많이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이걸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 안 팔리면, 안 먹으면 안 팔리면 되는 거고, 다른 메뉴를 또 개발하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해야지. 말 그대로, 속담 그대로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개구리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메뉴 개발을 해야지만 다양한 메뉴,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와 계신 그 소상공인, 지금 현업에 계신 뒷국일 음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렵죠.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장사하기 참 힘든 시기예요. 다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요즘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하시는 얘기가 요즘처럼 장사하기는 어려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깐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런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저희가 어느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로컬 브랜딩 푸드를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호텔이나 그다음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메뉴 개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뒷고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조금 지루하겠지만 요즘 세태나 요즘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더라도 제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쏙 담아서 들으시고 나머지 부분 좀 흘려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외식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즘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특히 우리나라 진짜 빠릅니다. 사람들이 3번 이상 3번 먹어본 음식들은 그다음부터 먹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음식으로 외식을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의 니즈는 계속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들 얘기죠. 가계빚이 증가가 돼서 사람들이 외식을 잘 안 해요, 지금. 솔직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외식하는 시간을 조금은 줄이고 있죠.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식사 나가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 돈을 가게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외식 소비의 비율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원재료가 급속도로 아주 폭등을 하고 있죠.
이런 현실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나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들한테 재료비로 바로 현실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가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납니다, 지금. 뭐 장사를 해도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빚지는 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원가 상승률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대기업들이 요즘 우리나라 뭐 편의점 문화가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편의점 문화가 발달을 해서 편의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대기업들이 또 다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편의점을 거래하는 기업들도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 있는 그 편의식품 HMR이라고 하죠. 뭐 밀키트나 레트로트 뭐 이런 식품들이죠. 그런 식품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편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점점 줄이고 간단한 편의점 음식을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두각이 돼서 역시 그런 것들로 인한 외식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인력난, 뭐 말할 것도 없죠. 인력비 상승을 하고 저가 인력 시장은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외식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창업도 뭐 창업 폐업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뭐 인력난, 직업난 뭐 이런 거 찾기 힘드니까 창업을 했는데 역시 실패하고 또 다시 또 창업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의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고요. 뭐 규제정책 강화 뭐 이런 거 사실 정부에서 물론 해줄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면서 규제가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의 기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경쟁률 당연히 과열이 되겠죠. 서로 뭐 물고 뜯기는 그런 진짜 피 튀기는 현장이 지금 그 외식 시장입니다. 뭐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로 인한 그 전염병이 뭐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생기면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외식 시장이 뭐 폐업을 하고 중단을 하고 생활고를 겪고 뭐 이런 현실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외식 환경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소비자의 빠른 트렌드의 변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 중에서도 다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뭐 극복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메뉴 개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뒷고기 브랜딩, 그 로컬 브랜딩 푸드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제 맨 위에 있는 빠른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보시면 트렌드라는 게 뭘까요? 트렌드라는 거는 원래 그 패션 업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유행, 동양,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외식 시장에도 그런 트렌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그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외식 시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지금 이 트렌드가 과연 이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그 김해 뒷고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0년, 2011년 이 사이에 수제버거, 뭐 일식라면, 돈부리, 커리, 주먹밥, 밥버거, 막걸리 뭐 이런 음식들 약간 일본에서 넘어온 음식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외식 시장이 많이 창업과 폐업과 뭐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죠.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보시면 뭐 스몰비어라든지 샤브샤브, 그다음에 포차, 뭐 그때 한신포차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 프리미엄 김밥 한 줄이 이제 3,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2014년도부터예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 김밥 지금은 뭐 4,500원 막 이럽니다. 5,000원 서울에서는 김밥 한 줄에 5,000원, 6,000원 합니다. 뭐 이런 김밥 프리미엄 김밥이 유행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막 들어왔는데 한겨울에 팥빙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설빙이라는 거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게 바로 2014년도예요. 그다음 2015년도에 이제 저가 커피나 뭐 그 모다방 있죠, 모다방 뭐 그런 게 이제 2014년도, 15년도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허니버터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 이제 푸드 트럭 뭐 타이완 음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뭐 딘타이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게 이런 트렌드가 오래 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년, 2년 안에 금방 식고 또 다른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그때 한참 드라마에서 뭐 냉면, 평양냉면, 저도 굉장히 평양냉면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를 타고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뭐 평양냉면 정말 맛없어 안 먹던 사람들도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정말 싫어하던 그 중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평양냉면을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017년도에 그 아주 비기였죠. 성업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마라탕입니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중국 관광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그 현재까지 중국과의 그 교류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바로 17년도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마라탕, 마라샹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라롱샤, 중국 음식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성업을 하고, 또 우리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저도 역시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는데 우리 한식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업을 합니다. 뭐 한 집 건너 한 집 한식당이었고 큰 쇼핑몰하면 한식당이 몇 군데씩 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한식 중국에서 한식 세와 일환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2018년도에 냉삼, 뭐 꼬막비빔밥, 곱창, 속 골목상권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2018년도가 어떤 시기냐? 코로나가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아주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죠. 2018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2019년도까지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배달 산업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무한리필 고깃집 아주 큰 게 뭐 오다가 보니까 하나 있대요. 무한리필집들.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한리필집이나 저가 뭐 음식점들을 많이 이제 찾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돼서 뭐 외식장이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런 회사들이 아주 엄청난 그 부를 창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리고 나서 편의점들은 이제 밀키트, 뭐 반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유행을 합니다. 이런 외식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오면서 그 변화들이 너무 빠르게 한두 가지가 한 1, 2년 하고 없어지고 1, 2년 하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경향들을 저희들도 쭉 보면서 와, 여기 어떻게 우리가 발맞춰 나갈 수 있겠냐. 이 외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기존에 뭐 우리가 옛날 전통 음식들만 가지고 뭐 쭉 해오던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아주 깊이 뼈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작년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뭐죠? 코로나가 끝난 시기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완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바깥 세상은 온통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40대, 50대는 코로나 때 받은 영향으로 일찍 귀가들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집에서 다 해결을 하지요. 가족관계는 아주 좋아졌을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동안 그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통 서울 밤시장에 가면 온통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술집에 가면 젊은이들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주변이 온통 젊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를 봐야 되느냐? 과연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주도를 하고 젊은이들이 따라오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주도를 하고 어른들은 뒤에서 그냥 밀어주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역시 외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패턴, 혹시 MZ세대라고 아시나요? MZ세대. MZ세대. 많이들 얘기하죠. MZ세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조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MZ세대들 많이 계신데, 그 MZ세대가 보통 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의 그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그 M자의 밀레니얼 세대와 2000년대 이제 생들 그 Z세대를 합해서 통칭해서 MZ세대라고 그러죠. 그 MZ세대가 지금 이제 사회의 주를 이루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들이고, 모든 게 그 사람들에 맞춰서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MZ 세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뭔지, 소비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지 않고서는 외식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MZ세대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다만추 이게 줄임말들을 많이 쓰죠. MZ세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만추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다만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 해서 다만추래요. 그 다만추 안에는 인만추도 있고 자만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인위적인 만남이나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자연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프렌드라 그래서 후의 후, 프렌드의 푸 해서 프렌드래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누구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건 선취력이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냥 국민청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성취를 하고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소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그 클라우드 소비가 뭐냐면, 보통 구독 구매죠. 구독 구매, 구독 경제, 구독 구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늘 이렇게 월에 한 번씩 아니면 회원제 이런 걸 가입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MZ세대가 소비를 주도를 하면서 그 변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 사람들, 그 MZ세대는 그 저가를 좋아하고 가성비를 좋아하고 또 감성비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성비라는 말 요즘에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근데 반면에 또 한우 오마카세라든지 오마카세 이런 고가 시장의 고객층을 주로 이루는 것도 역시 MZ세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면 어떤 돈을 주고도 찾아가고 먹고 그러는데, 또 평상시에는 비싼 음식 절대 안 먹고 아주 저가를 선호하고 헛된 돈 잘 쓰지 않고 이런 게 그 MZ세대 소비 성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SNS를 통해서 많이 SNS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에 가서 오마카세 가서 나 이런 음식을 먹었다.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저가, 여기 가면 정말 감성비 좋고 가성비 좋더라.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게 바로 소비 성향으로 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2023년도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서 뭐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바로 이제 수익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익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외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경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기 계신 뭐 그 소상공인 그 외식을 하시는 그 사업주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메뉴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개발을 제가 서두에 딱 그 적어놨던 그 키워드가 있죠. 메뉴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식당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그 이미지는 현재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뭐 창업을 하신다든지 앞으로 메뉴 그 뒷고깃집을 어떤 방식으로 그 김해뒷고깃집을 어떤 방식으로 오픈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외식을 시작을 할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를 결정을 할 중요한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제 인테리어와 음식의 품질, 서비스, 가격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음식의 품질이죠. 맛이죠. 맛이 없으면 안 가죠. 절대로.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해도 결국은 맛이 없으면 고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그 맛을 결정짓는 게 바로 메뉴입니다. 메뉴. 그 음식의 이제 그 첫 번째 품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메뉴다. 그 메뉴는 바로 그 식당의 그 컨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뉴가 가지고 있는 게 역할이 되게 많은데 그 보통 메뉴가 고객과 직원과의 그 이야기거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메뉴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메뉴북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판매의 어떤 도구가 되고 그다음에 고객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놓고 고객들이 뭐 원하는 거, 고객들이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고객이 이렇게 저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메뉴 자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음식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메뉴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뉴를 처음 시작할 때 메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잘 구성을 해야지만 그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좋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메뉴는 첫 번째로 그 주 메뉴, 부 메뉴, 스페셜 메뉴, 보조 메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 메뉴는 보통 그 식당의 그 컨셉을 잘 표현하고 고객의 구매 욕구와 식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식당의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 능력, 그다음에 요리사의 규모, 뭐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인테리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주 메뉴를 결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 메뉴, 보조 메뉴 이런 것들은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메뉴들이에요. 그다음에 스페셜 메뉴는 이 식당이 과연 얼마나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메뉴들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작용을 잘 해야지만 사람들이 메뉴를 보고 이 식당에 가서 먹을 게 많다. 이 식당 참 메뉴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뉴 개발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전략, 어떤 방식으로 메뉴를 개발을 해야지 그 메뉴 개발이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전략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개발 전략은 보면 기존 고객, 예를 들어 저희 집이 김해 뒷고기 집이면 김해 뒷고기를 지금까지 먹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메뉴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집이 숯불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탄불을 쓸 수 있는지, 집불을 할 수 있는지, 꼬치를 구울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시설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맞춰야 돼요. 평수가 작은데 불구하고 집불, 숯불 이런 걸 다 사용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설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그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상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이런 메뉴를 바닷가에서 뒷고기를 팔면 과연 뒷고기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변 상권이 과연 어떤 상권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지금 김해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뒷고기 거리를 조성을 시켜서 그쪽에서 김해 뒷고기를 많이 팔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도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 상권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특성, 과연 이 상권의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부류의 소비자인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도시, 구도시의 어떤 메뉴에, 그 다음에 가격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고객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메뉴를 개발을 해야지만이 메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작용이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특한 컨셉과 그에 걸맞는 메뉴, 고객 기대 수준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 메뉴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조리법 차별화하고 재료의 다양화, 조리 서비스 교육을 차별화해야 된다. 굉장히 이거 책상에서 많이 듣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내려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식재료를 적합하게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식재료, 지금 저도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식재료. 과연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편리한 방식으로 유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급이 안 되는 재료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그 뒤에 메뉴 운영을 하는 데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김해 뒷고기에 관련된 메뉴 개발을 부탁을 받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뒷고기를 과연 지금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분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무시하고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식재료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외식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식재료 가격을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식재료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 외식 그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화된 식재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식재료다. 그 다음에 이 우리만이 가장 신선하다, 우리만이 가장 영양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특화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그걸 어필하고 그 부분으로 성공을 취하는 그런 외식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외식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설 설비 상관관계, 차별화된 메뉴 개발, 시장 트렌드 반영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 그 김해뒷고기에 관련된 부분과 뭐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해뒷고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특산물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제가 이제 김해 뒷고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특산물과 어떤 연관 관계를 시킬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저도 그 뒷고기에 대해서 뒷고기를 한 2달 전에 제가 그 뒷고기 메뉴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사실 김해 뒷고기라는 부분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어요. 전 뒷고기가 있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김해 뒷고기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서울 사람들 아마 한 열이면 한 6, 7명은 아마 모를 거예요. 김해 뒷고기라는 내용은. 그냥 뒷고기라는 얘기는 알아도 김해가 뒷고기에 특화된 도시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해 뒷고기 얘기를 듣고 김해에 과연 특산물이 뭐고 그 김해 뒷고기만 개발을 할 게 아니고 과연 특산물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제가 좀 살펴를 봤는데 뭐 단감 이게 구미라 그러나요? 김해 구미라 그러나요? 김해 구미? 이제 제가 봤는데 제가 단감은 잘 알아요. 저쪽 근처에 이제 진영 단감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많이 먹어봐서 맛있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뭐 밑에 이제 산딸기도 좀 제가 들어봤어요. 뭐 산딸기 찻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보고 그래서 과연 김해 뒷고기와 여기서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볼 때 뭐 뒷고기는 뭐 어쨌든 뒷고기를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술과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산딸기를 이용한 술,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을 시키면 과연 김해 뒷고기가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김해 뒷고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되어 왔는지, 뭐 어떤 시의원님께서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 내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린 뭐 그런 얘기를 좀 보고 하니까 뭐 대표 먹거리로 김해 뒷고기를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김해 뒷고기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쪽 김해 뒷고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뭐 당연히 이제 어제도 이제 김해 뒷고기집을 이제 거리를 가서 보고 했는데, 그 뒷고기에 대한 뭐 유래나 이런 것들 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뒷고기를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저는 이제 좀 막연히 공무원분들이나 뭐 그냥 이쪽에 좀 살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더 뒷고기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훨씬 더 많이 계셔서 제가 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뭐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뭐 그래도 그 잠깐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뭐 설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저 설을 다 뭐 사실
그냥 나온 설인 것 같고, 뭐 뒷고기 그렇잖아요. 뒤에서 빼온 고기 갖다가 뭐 포장마차나 주점에서 이렇게 드시던 분들이 뭐 그거를 팔고 상품화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왔다. 뭐 역사가 한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년 정도, 지금까지 50년 정도 됐더라고요. 50년을 됐는데 여전히 제가 본 뒷고깃집들은 전부 다 노포. 사실 그 노포를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포가 저도 노포라는 게 이제 오래된 식당들 아주 좋아하죠. 근데 저도 그런 집들을 찾아가고 가성비 좋고 그다음 편안하고 그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외의 집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모든 게 다 노포 스타일만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더 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은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 캐주얼한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도 조금 늘 구이만 말고 다른 것도 가미된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뒷고기의 종류가 꽤 많죠. 이게 과연 다 맞나요? 그것도 아직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어느 누구는 뭐 턱밑살, 덧살, 어느 누구는 쫀득살, 명칭도 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조금의 차이점,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 이런 것일 뿐이지. 그렇지만 아직 제가 못 본 게 뭐냐면 저거를 다 세분화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유통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쪽에 심도 있게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어요. 보시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뭐 어떤 살이 가장 맛있던가요? 본부장님 어떤 살이 제일 맛있어요? 본부장님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볼살. 볼살 맛있죠. 저 다 먹어봤어요. 저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김의 뒷고기나 뭐 뒷고기라고 용어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볼살, 뭐 턱살, 그 다음에 덧살, 뭐 쫀득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알고 보면 다 뒷고기예요. 근데 김의 뒷고기 얼마죠? 5,000원? 6,000원? 보통 그러죠? 16,000원, 17,000원 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 살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돈 주고 아깝지 않다고 먹습니다. 저 굉장히 뒷고기 매니아가 됐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삼겹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뒷고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요리하는 입장이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삼겹살 진짜 지겨워졌어요. 사실은 좀.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과연 뒷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단지 아직 너무 미개발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요거 뭐 가브리살, 껍데기, 뒷볼고기, 쫀득살 이런 것들 서울에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되게 큰 그래도 규모 있는 외식 업체들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김해가 뒷고기의 본고장이라면 김해 뒷고기의 본고장이라면 하루빨리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과연 양돈업자가 됐던 축산업자가 됐던 시정부가 됐던 현장에서 있는 그 소상공인 그 외식업자들이 됐건 간에 누가 시작을 했던 간에 그 부분은 좀 정리를 김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본고장이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이제 그림들도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뭐 관자살도 있고 두항정살, 볼살, 설화살 뭐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누구도 이게 맞다, 이게 니네 거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자료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왕설래하면서 뒷고기에 뭐가 맛있더라, 뭐가 맛있더라. 너는 그 살, 나는 이 살.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게 만들어야지만 이 뒷고기가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MZ세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사진을 찍고 이게 두항정살이다, 먹어봤니? 댓글 달아주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붐을 일으키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기존 메뉴 재정비. 자, 뒷고기 메뉴 개발에 있어서 기존 메뉴 재정비. 자, 아까 그 부분도 하나에 속해요. 그 다음에 신메뉴 개발을 해야 돼요. 뭐 뒷고기 항상 뭐 제가 뒤로 가면 좀 설명을 하겠지만 뭐 계속 구이로만, 오로지 후라이팬에 넣은 구이로만 먹을 것이냐. 숯불구이집도 잘 못 봤어요. 이 근처에서 제가. 다 그냥 돌판이나 뭐 소뚜껑이나 뭐 이런 비슷한 곳에 구워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콩나물과 같이, 김치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신메뉴와 기존 메뉴가 같이 조화를 좀 이루어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뭐 이번엔 이거 먹자, 이번에는 또 뭐 다른 거, 그냥 이번에는 찌개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창의적인 거, 뭐 다른 뭐 나라의 메뉴라든지 다른 나라의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시켜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첨가가 돼야지만이 이 젊은 트렌드한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분화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뒷고기 거리, 뭐 뒷고기집, 김해 뒷고기집 과연 이대로 좋은지 좀 반성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어떤 메뉴를 개발을 하고 도와드리러 온 거지만 뭘 도와드리기 위해선 과연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지, 그냥 계속 이렇게 노포 스타일로 뒷고기 거리를 계속 그런 스타일로만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업체가 김해 뒷고기, 어떤 뭐 브랜드 있는 업체가 브랜드화해서 과연 이 뒷고기를 유통하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빨리 조사가 되고 그 부분이 개선점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과연 숙성은 되고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그 뒷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밖에 고기 유통을 할 수 없는지, 우리나라 그 돼지고기 프리미엄 시장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서울에 가면 프랜차이즈 전문 돼지고기 식당들 가면 앞에 냉장고가 줄을 쭉 서 있죠. 그래서 하루 숙성, 이틀 숙성, 3일 숙성, 온도 다 측정돼 있고, 그래서 다 진공 포장 딱 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는 그냥 딱 손님한테 주문 들어오면 딱딱 깍둑 썰기, 뭐 줄리안 썰기로 딱 썰어만 딱 주고 아주 청결하게, 그 다음에 뭐 어떤 데는 옆에서 초벌구이 뭐 해서 딱 숯불에서 초벌구이 하고 그릴에서 초벌구이 하고 이런 식으로 주죠. 과연 그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고기를 저희가 말한 아까 그 세분화된 대로 따로 분리해서 에이징, 웻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에이징의 방식은 드라이 에이징과 웻 에이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은 고기를 약간 부패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산화를 시킨다고 그러죠. 공기 중에서 드라이를 시키고 산화를 시키면서 그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는 방식인데, 보통 돼지고기는 이제 뭐 소세지나 그 다음에 아주 건 돼지들이 있잖아요. 왜 뭐 초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보통 웻 에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 상태로 냉장 1도씨 냉장고에서 뭐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징을 시키는데, 에이징을 하면서 돼지고기가 탄력이 생기고 맛이 좋아지고 풍미가 생기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리미엄 돼지고기 시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뒷고기 과연 프리미엄급으로 웻 에이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장 내에서 뒷고기를 썰어주는데 천차만별이죠. 이게 과연 두 항정살인지 턱살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획일화된 균일화된 작업으로 분리 작업해서 웻 에이징을 했을 때 늘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썰면 이건 두 항정살 맞아요. 마블이라든지 안에 마블이라는 건 다 아시죠? 안에 이제 지방층이 섞여서 꽁무니 모양을 내는 걸 마블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마블이 이건 분명히 두 항정살 맞다,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살인지 전혀 모르게끔 절단이 돼서 나오죠. 그냥 목살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 뒷고기라고 얘기해. 물론 이제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젊은 세대나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얘기하고 사진 찍고 다른 사람은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고기 썰어온 걸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지, SNS에 다른 친구한테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팅 마찬가지죠. 그냥 접시에 뚝뚝뚝 썰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식들 없는지, 과연 좀 더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는 없는지, 보기 좋게 장식을 할 수 없는지, 이런 플레이팅 방식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야채하고 같이 구워 먹어야 맛있는지, 따로 버섯과 구워 먹어야 맛있는지, 아니면 감자와 같이 구워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손님한테 줄 때, 이건 어디 부위고, 이건 어디 부위고, 이건 며칠 숙성이 됐고, 이거는 우리가 어느 목장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만 쓰고 있는 메뉴다. 우리만 쓰고 있는 고기다. 이건 들어온 지 이틀 됐다.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진공 숙성시켜서 가장 맛있을 상태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한다. 이거는 살짝 구워서 안에 살짝 핏기가 있어도 돼지고기지만 괜찮다라는 식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존의 뒷고기집들, 기존의 뒷고기 거리에 있는 뒷고기집들, 그 다음에 현재 다른 곳에서 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과연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기물 뒷고기 붐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만큼 개선이 돼서 그 집 달라졌더라, 그 집 좋아졌더라 라는 평가를 받고 기존의 단골 고객들 계속 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올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요. 굽는 방식 어떻습니까? 굽는 방식.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고기 구이 정도만 제가 이제 먼저 밖에 나가서 그 수통에다 놓고 자녀들 구워줄 때 이제 제가 그 정도 하는데, 돼지고기는 좀 숯불에 굽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기름이 이제 떨어져서 숯불이 막 그 연기가 나고 불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해 뒷고기도 역시 기름이 좀 많죠. 그래서 숯불에 굽기 어렵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후라이팬 그 소뚜껑 방식, 그 다음에 불판 방식의 그 구이집에서 탈피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리미엄하고 웻 에이징하고 기름을 조금만 제거하고 아니면 초벌을 하고 하면 분명히 숯불 구이도 강한 겁니다. 김해 뒷고기 숯불에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2배는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보면 뭐 이제 구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죠. 지금 현재 많이 성행하는 방식이 저 밑에 가스 구이죠. 돌판 구이 두 가지 방식이죠. 위에 숯불 구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볏짚 구이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직접 자기들이 구워 먹는 꼬치구이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다음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좀 올드하지만 제가 직접 구워 먹고 제 맞는 구이의 템퍼러처를 맞춰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구우면서 얘기하고, 구우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근데 늘상 똑같은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고기를 프리미엄급 하고 에이징하고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곁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먹을 때는 뭐 소금 정도? 굵은 소금 정도? 뭐 보통 그렇게 하죠. 김에 뒷고기 드실 때. 과연 그렇게 먹는 게 다냐? 다른 그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이집들, 뭐 아니면 뭐 서울에서 굉장히 핫한 뭐 프랜차이즈 기업들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이용을 합니다. 뭐 일본 와사비 한식이니까 안 돼? 그렇지 않잖아요. 간장 소스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뭐 된장 소스 안 됩니까? 자, 뒷고기 된장에 묻어서 마리네이드 시켰다가 구우면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다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시도를 안 해봤던 거고, 허브 소금, 뭐 프리미엄 소금, 그 다음에 뭐 볶은 소금, 후추 소금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블랙 솔트도 있고 와인 솔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이용할 수 없느냐? 왜? 저가니까. 김해뒷고기가 저가니까. 프리미엄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조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양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뭐 야채들 많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거. 요즘 대세가 뭔지 아세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 서울에서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 안 주면 돼지고기집에 가지 않습니다. 같이 구워 먹습니다. 대세예요. 미삼 같이 구워 먹습니다. 대세입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삼이요, 미삼. 그 돼지고기 느끼함을 쌉쌀한 삼이 싹 가셔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구워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금의 시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절임 음식. 왜 다른 돼지고기집은 명이나물 주는데 뒷고기집은 명이나물 왜 안 줘? 충분히 가능한 거죠. 깻잎. 뭐 여기 김해 농지 엄청 많고 아까 뭐 농산물들 많은데 깻잎 절여서 주고, 뭐 그 다음에 뭐 궁채,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궁채 초절임,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절임식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느끼함을 다 삭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주는 게 아주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신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서울에 이제 핫한 핫플레이스들 가면 회전 꼬치구이집들이, 지금 저희 그 젊은 세대들 다들 양꼬치들 굉장히 많이 먹어봐서 다들 양꼬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뒷고기는 양꼬치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회전 방식의 양꼬치 접목시키면 뒷고기도 지금 먹는 뭐 1인분, 2인분에서 그 다음에 꼬치구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적은 양으로도 고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뒷고기 그 턱살만 뭐 여러 가지 부류들을 같이 꼬치에 꿰서 요건 뭐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거리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보셨지만 뭐 40년 50년 된 그 불판에서의 구우는
구이 문화 탈피해서 꼬치도 되고 뭐도 되고 할 수 있는, 집불로도 구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다른 돼지고기 다 양념해서 볶아서 팔 수 있고 구워서 팔 수 있는데 뒷고기 양념 안 될까요? 안 해보신 거죠? 안 해보신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양념해서 뭐 거기에 뭐 보시면 김에 나는 산딸기, 베리 뭐 이런 것들 접목시켜서 충분히 그 양념 구이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화시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 메뉴가 소금구이면 부 메뉴는 양념구이로 이렇게 같이 가면 이 집 가서 오늘은 이거,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 1인분 2명이 와서 2인분 뒷고기 먹고 1인분 저 양념구이 주세요. 매출 증대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꼬치도 뭐 양념을 해서 꼬치를 해주고 뭐 매운맛 꼬치를 해주고 뒷고기 맵게 해주면 뭐 먹을까요? 막을 수 있습니다. 매운 소스 넣고 매운 고춧가루 넣어서 양념구이 해서 꼬치구이 해서 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거든요. 아직 미지. 저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건 지금까지 40년,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방식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올렸고요. 자, 수육보쌈. 제가 이 메뉴를 왜 넣느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수육집이 있는데 그 수육집 가면 목살을 부위별로 삼겹살을 조금씩 분리해서 수육을 해서 그거를 쭉 깔아서 이게 수육인데 요건 어디 부위고 요건 어디 부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삼겹살 수육 그냥 수육 쏙쏙 썰어서 그 삼겹살 수육입니다 라고 나오지만 그 집은 세세하게 특수 부위들을 수육을 만들어서 썰어서 모양도 다 달라요. 그거를 수육을 만들어서 뭐 점심 스페셜 메뉴, 뭐 저녁 스페셜 메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뒷고기집 다 몇 시 오픈하죠? 다 4시, 5시 오픈하죠. 왜? 저녁에 뒷고기 구워서 소주 한 잔 먹는 딱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부 다 4시, 5시 돼야지 뭐 오픈을 하죠. 자, 월세는 어떻게 내죠?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뭐 심야까지도 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점심 장사를 안 하죠. 점심 장사 할 수 있는 메뉴 만들어 주어서 점심도 영업을 하고 저녁도 영업을 하고 뭐 교대로 심야에도 영업을 하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자, 점심에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성 측면에서 그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뒷고기 뭐 수육보쌈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이제 뭐 보시면 간장조림 뭐 술찜 간장찜 뭐 이런 것 사실 살짝 중국 음식에서 살짝 접목을 시킨 건데 그런 음식들 뭐 동파육 뒷고기로 안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사이드 메뉴로 넣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제공해 줘 보세요. 막말로 손님들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집 갔더니 뒷고기만 먹으러 갔더니 이런 것들도 해주더라. 서비스로 주더라. 참 주인 마음 씀씀이가 참 좋더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집 뒷고기 더 비싸게 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 집은 그보다 더 맛있는 그걸 주거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탕 안 될까요? 뒷고기로 만든 탕?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메뉴에 뒷고기 김치찌개 왜 안 될까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아니거든요. 살짝 뒷고기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에 끓인 김치찌개에 살짝 익혀서 먹는 뒷고기의 그 맛은 환상적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 쫀득쫀득함이 완전 좋습니다. 뭐 된장찌개 가능하고 샤브샤브 안 될까요? 뒷고기 얇게 썰어서 살짝 데쳐서 소스 찍어서 안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이드 메뉴로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신메뉴들이 다 뭐냐면 조리법에 의한 메뉴들 개발들입니다. 이거는
모든 게 제가 지금까지 어떤 메뉴 개발은 다 해봤던 메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뒷고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그 서울에서 뭐 제육볶음 하는 돼지고기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돼지고기 원가가 뒷고기보다 더 비쌉니다. 서울에서는. 그 제육볶음에 쓰이는 돼지고기 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 고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내산 뒷고기로 이거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격 높게 받을 수 있고 더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 뒷고기집에 뭐 볶음밥만 해주잖아요. 가면 뒷고기집 볶음밥 여기 김해도 많이 해주나요? 보통 뒷고기집들 가면 뒷고기 넣고 나중에 뭐 볶아주죠. 손도 많이 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돈도 안 돼요. 사실 뭐 1,000원, 1,500원 받아서 다른 메뉴들을 넣어서 훨씬 더 부가 매출을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볶음밥 먹지 말고 뒷고기 덮밥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덮밥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고 주먹밥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뒷고기는 안 드시면 샐러드 드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뒷고기집 가서 뭐 뒷고기 안 드시고 버섯 구워 드시면 되십니다. 네, 충분히 샐러드로도 가능합니다. 뭐 살짝 데쳐서 뭐 술에 뭐 맥주에 데쳐서 이렇게 샐러드 위에 올려서 샐러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야채를 안에 말아서 같이 곁들여서 샐러드도 가능하고 그런 메뉴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 샐러드를 먹으러 뒷고기집에 오진 않겠죠. 아무리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메뉴, 사이드 메뉴로 줬을 때 거기서 오는 다른 매출들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내 집으로 다시 재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노력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집들이 다른 건 못하겠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건 나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제가 조금 살짝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계속 제가 뭐 트렌드, 젊은 세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역시 느낀 건데 나이 드신 옛날 분들, 저도 나이 먹었다고 이제 뭐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많지만 저도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뒷고기집에 가면 옛날 분들이 많아요. 그쵸? 연로한 조금 그래도 올드한 젊은 뭐 M세대 말고 Z세대 20대 초반 잘 없잖아요. 사실은 식당은 젊은 세대들이 많아야 나이 드신 분들도 보고 쫓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젊은 세대는 안 갑니다. 맞습니까? 맞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저기 젊은 사람들 만나면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의 취향에 맞춰야지만 영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붐을 일으킬 수 있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옆에 맥주집도 생기고 소주집도 생기고 노래방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자주 모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거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활성화를 내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사실 서울에 가면 각 구마다 거리가 다 있어요. 무슨 문화의 거리, 음식 문화의 거리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서울에 구가 몇 개입니까? 각 구마다 다 있어요. 다 잘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죠? 김해 뒷고기집을 젊게 만들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불러오게 만들고 그래야 그 분위기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커피숍도 생기고 코인 노래방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달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바로
김해 뒷고기집을 젊게 만들자죠. 젊게 만들자. 여기 보시면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MZ세대 이제 막 SNS 많이 올리잖아요. 자,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새로 창업하시는 실내 인테리어, 노포 스타일, 그냥 동네 삼겹살집 같은 스타일을 조금은 이제 벗어나 보자. 캐주얼한 레스토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테이블 적게 만들어도 밖에 줄 세우면 되거든요. 줄 서요. 씁니다. 분위기 좋으면 다 줄 섭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진부터 찍습니다. 음식 나오면 사진부터 찍죠. 나올 때 또 찍죠. 동영상 찍죠. 그거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세대는, 지금 외식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2차, 3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뭐 음식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운 소스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식재료를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운 디자인을 장식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젊은 친구들이 보고서 관심을 갖고 너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얼마나 빨라요. 인스타에 딱 올리면 동시에 300명이 다 알아요. 그런 세대. 홍보가 필요가 없죠.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 창업하는 뒷고기집은 어려울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뭐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젊은 세대들이 고기도 구워보고, 뭐 가서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뭐 새롭게 뭐 겉절이를 담글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겉절이도 만들어 보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메뉴도 직접 선택해서 눌러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뭐 사람들한테 이제 이건 뭐 살찌지 않아, 불포화성 지방이야, 뭐 포화성 지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김해 뒷고기에 나오는 뒷고기는 쫀득쫀득해서 뭐 절대 금방 뭐 살로 가지 않고 뭐 그렇다. 물론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물론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고, 젊은 친구들을 따라서 어른들도 찾아오고 같이 오고, 동시에 구와 신이 복합적으로 몰려 있을 때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음식이 붐을 일고 다른 도시에서 그거를 찾아서 구경을 하러 오고 따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김해 뒷고기가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회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같이 곁들여서 관광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식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들도 영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같은 음식점이 1개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 같은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건 중요한 사실이죠. 요즘 CF에 뭐 그런 것들 나오죠. 예. 창녕 갈릭버거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 CF를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납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무슨 갓버터 뭐 이런 것들도 막 하고, 그 지역 로컬 브랜딩 푸드를 서울의 메인 방송에서, 그것도 가장 그 메이저급 맥도날드에서 접목을 시켜서 버거를 만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김해 뒷고기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더 고무적인 건 지금 시작 단계라는 거죠. 뭔가를 돼 있는 걸 바꾸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반의 성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내년에 체전이 있잖아요. 고전에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실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막막하고 하시겠지만,
이미 시작을 하고 그게 방송에 나오고 회자가 되고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이런 자체가 이미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꼭 체전 전에 성공을 시켜야지 성공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김해 시가 김해 뒷고기를 브랜드화했고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고 거리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건설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입장은. 저도 원래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지 제가 뭐 어디 대학이나 어디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협회나 이런 데 일을 하고 이런 그 말로만 요리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관련된 일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시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 제가 볼 때는 빨리 협회도 조성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을 때 뒷고기가 우리 집이 우리 가게가 우리 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할 때 그때 뭐 초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제가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뒷고기 메뉴 개발을 할 때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할 때가 제가 솔직히 더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 말주변도 없고 뭐 뭔가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여기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마음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가장 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되게 오랫동안 그 좀 지루한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